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정적을 깨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설아는 국자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밤, 낡은 천막 안으로 들어온 것은 최고급 코트를 입은 낯선 소년 민우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설아의 얼굴을 지나 붉은 떡볶이 판 위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보라색 하트 수제비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기억조차 흐릿한 어린 시절, 엄마가 남겨준 유일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양을 빚고 있으면 언젠가 가족이 나를 찾아올 거야. 설아의 간절한 기도가 붉은 김이 되어 흩어지던 찰나, 15년 전 잔인하게 조각났던 재벌가 가족의 운명이 다시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닮은 얼굴인 것일까? 아니면 잊혔던 혈육의 부름인 것일까?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의 차가운 얼음벽을 녹이고 시장통 가난한 여고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뜨겁고 매콤한 기적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도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일제히 불을 밝히는 시간이지만 화려한 고층 빌딩 숲에서 한 블록만 뒤로 물러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낡은 상가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진 전통시장 입구는 찬 바람이 지나는 통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그 길목에 낡은 비닐 천막을 두른 포장마차 하나가 외로이 서 있습니다. 21살의 설아는 벌써 3시간째 선 채로 떡볶이를 만들기 위해 철판을 젓고 있습니다. 고무장갑조차 뚫고 들어오는 시린 한기의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무뎌졌지만 설아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오늘 번 돈으로 포장마차의 임대료를 치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볶이 통을 보며 작게 숨을 내뱉습니다. 하얀 입김이 붉은 떡볶이 소스 위로 흩어집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따라 바람이 정말 무섭게 부네. 설아는 가스불의 온기에 의지해 잠시 손을 녹여보지만 등 뒤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여지없이 천막 틈새를 파고듭니다. 설아의 포장마차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구경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떡볶이 떡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보랏빛 하트 모양의 수제비입니다. 설아는 매일 아침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보라색 고구마를 깨끗이 씻어 강판에 갑니다. 거기에 찹쌀가루를 섞어 찰지게 반죽한 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하트 모양을 빚어냅니다. 누군가는 번거롭게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묻지만 설아에게 이 수제비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조차 희미한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위해 만들어주던 유일한 사랑의 증거이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엄마의 유산입니다. 엄마는 왜 하필 보라색 하트였을까? 이 모양을 보면 내가 정말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 설아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자로 수제비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올려 봅니다. 붉은 양념이 묻어 있지만 그 선명한 보랏빛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멀리 시장 입구에서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시장 통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최고급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옵니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자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듯한 소년이 내립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값비싼 코트를 입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우입니다. 재벌 가문이 외동아들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민우의 눈동자에는 깊은 고독이 서려 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설아의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내리시면 안 됩니다. 뒤따라 내린 경호원들이 민우를 제지하려 하지만 민우는 막무가내입니다. 민우의 시선은
오직 포장마차 안에서 떡볶이를 적고 있는 설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포장마차 앞 가로등 불빛 아래 설아의 옆얼굴이 비칩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섭니다. 설아가 고개를 돌려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민우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눈에는 금세 커다란 눈물방울이 차오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설아를 가리키며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립니다. 엄마, 아니지, 누나지? 어쩜 이렇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설아는 갑작스러운 아이의 등장과 믿기지 않는 질문에 국자를 든 채 굳어버립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지만 이렇게 화려한 차림의 아이가 자신을 보며 엄마라고 부르는 상황은 처음입니다. 설아는 아이의 눈에 맺힌 간절함을 보고 당황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가여운 마음이 듭니다. 설아는 최대한 다정하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학생, 내가 누구랑 닮았나 본데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아요. 나는 여기서 떡볶이를 파는 사람일 뿐이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날씨가 많이 춥죠? 들어와서 오뎅 국물이라도 좀 마실래요? 민우는 설아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립니다. 목소리마저 자신이 기억하는 엄마의 부드러운 음색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우는 경호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포장마차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옵니다. 그러다 민우의 시선이 떡볶이 판 중앙에 멈춥니다. 그곳에는 설아가 정성껏 빚어넣은 보라색 하트 수제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민우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을 뻔합니다. 민우에게 저 보라색 하트는 단순한 수제비가 아니라 엄마가 생전 자신에게만 속삭여주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민우는 손가락을 떨며 수제비를 가리킵니다. 저거 보라색 하트잖아요. 보라색 고구마로 만든 하트 수제비. 저건 우리 엄마가 나한테만 비밀이라고 하면서 만들어주던 건데. 누나가 저걸 어떻게 알아요? 누나 정체가 뭐야? 누나도 우리 엄마 알아? 설아는 민우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엇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평생 자신만의 비밀이자 가족을 찾는 유일한 단서라고 믿었던 보라색 하트 수제비를 이 아이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작은 어깨를 붙잡습니다. 이제 설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설아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이 보라색 하트를 내 엄마가 만들어줬다고?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지? 그분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 어서 말해봐, 제발. 민우는 설아의 간절한 외침에 겁이 난 듯 하면서도 설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동질감에 매료됩니다. 민우는 설아의 옷소매를 꼭 붙잡으며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빠가 그랬어. 엄마는 이제 다시는 못 온다고. 근데 누나가 저걸 만들고 있잖아. 누나 얼굴도 엄마랑 똑같은데 수제비까지 똑같으면 누나는 우리 엄마가 보낸 사람 맞지? 설아는 하늘나라라는 단어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혹시나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했던 신락 같은 희망이 차가운 현실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이끌림이 설아를 지배합니다. 그때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비서가 내려 민우를 강제로 안아 올립니다. 회장님의 지시라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민우를 차로 끌고 갑니다. 민우는 버둥거리며 설아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누나, 가지 마요. 거기 꼭 있어요. 내가 내일 아빠 데리고 다시 올게요. 우리 아빠가 오면 다 알 수 있어. 누나 이름이 뭐야? 누나 꼭 기다려야 해.
민우를 태운 세단은 매정한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포장마차에는 다시 차가운 정적과 매콤한 떡볶이 냄새만이 남습니다. 설아는 멍하니 서서 멀어져가는 차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바닥에 묻은 밀가루 반죽이 하얗게 굳어 있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가슴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방금 그 아이 누구야? 정말 내 동생인 거야? 엄마는 정말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야? 설아의 독백은 밤바람에 흩어집니다. 설아는 다시 일어서서 국자를 잡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가슴은 터질 것 같지만 설아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누군가가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설아는 밤새 떡볶이 판을 지키며 보라색 반죽을 빚고 또 빚습니다. 눈송이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해 포장마차의 낡은 천막 위로 하얗게 쌓여갑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우는 창밖을 보며 흐느낍니다. 민우의 손에는 언제나 품고 다니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고 그 품에는 갓 돌이 지난 듯한 여자아이가 안겨 있습니다. 민우는 사진 속 아이의 눈매와 방금 본 설아의 눈매가 똑같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민우는 비장한 표정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죽을 때 큰 누나도 같이 죽었다고 했지만 나는 알아. 누나는 살아있었어. 저 보라색 하트가 증거야. 내일 아빠를 꼭 데려가야 해. 긴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겨울밤이지만 설아와 민우에게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는 기적의 전야제와도 같습니다. 시장 입구 가로등은 깜빡이며 위태롭게 빛나고 그 아래 작은 포장마차는 다가올 운명을 기다리며 붉은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겨울밤의 냉기는 포장마차의 얇은 천막을 뚫고 들어와 설아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듭니다. 어젯밤 꿈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소년. 민우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설아는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 귀퉁이 냉동 창고에서 보라색 고구마 상자를 꺼내어 옮깁니다. 무거운 상자를 짊어진 어깨가 비명을 지르지만 오늘따라 설아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합니다. 그 아이가 정말 아빠를 데리고 올까, 만약 온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설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구마의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갈아냅니다. 사각사각 고구마가 갈리는 소리가 고요한 시장의 아침을 깨웁니다. 정말 그 아이 말대로라면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그 집은 너무 부자였는데 왜 나는 이런 곳에서 혼자 남겨진 걸까? 설아는 보랏빛으로 물든 반죽을 손으로 치대며 자꾸만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킵니다. 반죽이 찰지게 뭉쳐질수록 설아의 마음속 의구심과 기대감도 단단하게 엉겨붙습니다. 설아는 하트 모양 틀을 쓰지 않고 오직 손가락 끝의 감각만으로 정성스럽게 수제비를 빚습니다. 하나, 둘, 셋. 쟁반 위에 놓이는 보라색 하트들이 마치 잃어버린 가족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처럼 보입니다. 설아는 오늘따라 떡볶이 소스의 색깔도 더 정성스럽게 맞추고 튀김도 더 바삭하게 튀겨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과 두려움을 달랩니다. 같은 시각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 안은 정막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높게 솟은 담벼락과 철저한 보안 장치들은 외부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가둬두고 있는 듯합니다. 이 집의 주인인 JK그룹 강준혁 회장은 서재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매는 날카롭고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5년 전 아내를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에게 세상은 오직 숫자로만 이루어진 전쟁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민우가 뛰어들어옵니다. 평소라면 아빠의 엄격한 규율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할 행동입니다. 아빠,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엄마랑 똑같이 생긴 누나를 봤단 말이에요. 준혁은 펜을 내려놓고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는 민우의 외침을 아내를 잃은 슬픔이 만들어낸 헛것이라고 치부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민우야,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너를 담당하는 정신과 상담 선생님을 다시 불러야겠구나. 헛된 기대를 품는 건 너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준혁의 목조 섞인 말에 민우는 고개를 가차없이 젓습니다. 민우는 주머니에서 어제 몰래 챙겨온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봉지 안에는 다 식어버린 떡볶이 국물에 절여진 보라색 하트 수제비 2알이 들어 있습니다. 준혁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며 봉지를 치우려다가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손을 멈춥니다. 준혁의 동공이 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 너머의 보랏빛 형체를 만져봅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설마 이걸 파는 곳이 있단 말이냐? 민우는 아빠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민우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시장 입구 포장마차에서 파는 거예요. 누나가 직접 손으로 빚고 있었어요. 아빠도 알잖아요. 엄마가 나한테만 해주던 그 보라색 하트 수제비. 그 누나 얼굴도 엄마랑 정말 똑같았단 말이에요. 제발 가서 확인해 주세요, 아빠. 준혁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고동 소리를 느낍니다. 아내는 생전에 우리 첫째 딸 설아를 찾으면 꼭 이 보라색 하트 수제비를 만들어줄 거야. 그 아이가 이 모양을 기억하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게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15년 전 집안의 극심한 반대와 음모로 인해 강제로 헤어져야 했던 아내와 큰딸. 준혁은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첫째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깁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걸음걸이는 몹시 다급해집니다. 비서실에 연락해서 차 대기시켜. 당장 그 시장으로 간다. 세단은 어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러 낡은 시장 골목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준혁은 창밖을 보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아내를 빼다 박은 얼굴로 그 모진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자신은 무슨 낯으로 아이를 대해야 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차가 시장 입구에 멈춰서고 준혁은 차 문이 채 열리기도 전에 밖으로 나갑니다. 멀리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여자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준혁은 천천히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갑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아내와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포장마차 앞에 도착한 준혁은 설아의 뒷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설아가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준혁은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을 간직한 듯한 깊은 눈망울까지. 그곳에는 20년 전 자신이 처음 사랑에 빠졌던 아내의 모습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설아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중년 신사를 발견하고 멈칫합니다.
어제 본 민우와 닮은 듯 하면서도 훨씬 위압적이고 차가운 기운을 풍기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본능적으로 직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제 민우가 말했던 아빠라는 사실을요. 설아는 쥐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엽니다. 어제 그 아이 아버님 되시나요? 정말 오셨네요. 준혁은 대답 대신 설아의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듯 훑어봅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설아의 목에 걸린 낡고 변색한 은색 펜던트로 향합니다. 아내가 결혼 예물로 받았던 것과 세트였던 갓 도리된 딸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그 미아 방지 펜던트입니다. 준혁은 비틀거리며 포장마차 안으로 한 걸음 들어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을 뻗어 설아의 얼굴 근처까지 가져가지만 차마 닿지 못하고 공중에서 멈춥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니? 혹시 설아? 이설아라고 하니? 설아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남자 때문에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평생 이씨 성을 가진 양부모 밑에서 자라며 자신의 진짜 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설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아는 가슴속에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을 쏟아내듯 대답합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이 누군데 저를 그렇게 부르나요? 왜 이제야 나타나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준혁은 결국 무너져 내리며 설아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재벌 그룹의 총수로서 단 한 번도 남 앞에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나약한 아버일 뿐입니다. 준혁은 설아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포장마차의 낡은 비닐 천막 사이로 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집니다.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너를 찾으러 전국을 다 뒤졌는데 정작 내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준 보라색 하트를 나는 잊고 살았구나. 설아야, 내 딸 설아야. 뒤따라온 민우가 설아의 허리를 껴안으며 함께 웁니다. 세 사람은 차가운 시장 바닥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며 한참을 울고 또 웁니다. 떡볶이 판 위에서는 보라색 하트 수제비들이 여전히 보글보글 끓으며 모락모락 김을 내뿜고 있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시간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설아는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민우와 머리를 조아리고 우는 준혁을 내려다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가슴속에 꽉 찬 온기를 느낍니다. 하지만 설아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합니다.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아버지의 말과 달리 왜 자신은 그 긴 세월 동안 홀로 버려져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준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밀어내며 젖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인지, 왜 내가 혼자였어야 했는지. 하지만 이 보라색 수제비가 저를 이쪽으로 이끈 건 맞는 것 같네요. 일단 떡볶이부터 좀 드세요.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맛이니까요.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설아가 건네는 일회용 접시를 받아듭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어온 그였지만 지금 이 빨간 떡볶이와 보라색 수제비 한 접시는 그 어떤 진미보다도 소중하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준혁은 수제비 하나를 입에 넣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달큰한 보라색 고구마의 맛. 그것은 잊고 있었던 아내의 향기였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맛이었습니다. 준혁은 떡볶이를 씹으며
다시 한번 흐느낍니다. 시장통의 가로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한 노란빛으로 세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시장의 소음은 밤이 깊어갈수록 잦아들지만 설아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평생을 꿈꿔왔던 가족과의 만남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아는 자신을 딸이라 부르며 오열하는 강 회장과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며 매달리는 민우를 보며 묘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설아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과 겨울마다 갈라지는 손등의 상처는 그동안 그녀가 홀로 견뎌온 삶의 훈장이자 가족의 부재를 증명하는 아픈 기록이었습니다. 설아는 준혁이 내민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떡볶이 판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회장님, 저는 이 장사를 멈출 수 없어요. 이 포장마차는 저한테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셔도 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설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의 준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해서라도 딸의 고생을 당장 끝내주고 싶었지만 설아의 눈빛에는 그 어떤 물질로도 보상할 수 없는 깊은 원망과 자립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릎을 펴고 일어나 설아의 작은 포장마차 내부를 둘러봅니다. 낡은 가스통, 기름때 묻은 천막, 그리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켜둔 작은 전기난로 하나. 자신의 아들이 매일 밤 이런 곳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엄마를 그리워했다는 사실과 자신의 딸이 여기서 청춘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준혁은 다시금 목이 메어옵니다. 준혁은 설아를 억지로 데려가는 대신 그녀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수행원들을 멀찍이 물러나게 하고 포장마차 구석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한 모습이었지만 준혁의 눈은 오직 설아의 손놀림을 쫓고 있습니다. 설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보라색 하트 수제비를 반죽합니다. 민우는 그런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어색한 공기를 깨뜨리려 노력합니다. 민우는 설아 곁에 붙어서서 조잘거리며 말을 겁니다. 누나, 아빠가 원래는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지금은 되게 착해진 거예요. 누나를 찾으려고 아빠가 엄마 사진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 수제비도 아빠가 엄마한테 가르쳐 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거래요. 아빠는 요리를 진짜 못하거든요. 민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설아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설아는 민우에게 갓 튀겨낸 김말이 하나를 건네주며 준혁을 힐끗 봅니다. 준혁은 딸의 시선이 닿자 황급히 눈을 맞추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모습이 평소 뉴스에서 보던 냉철한 기업가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라 설아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일렁이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설아에게는 풀어야 할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는 반죽하던 손을 멈추고 준혁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묻습니다. 그럼 왜 저를 찾지 못하셨나요? 회장님처럼 힘 있는 분이 마음만 먹었다면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나 파는 저 같은 아이 하나 찾는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요. 제가 왜 보육원을 전전하며 이름을 바꿔야 했는지, 왜 엄마는 저를 두고 떠나야 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둡게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비극의 진실이었습니다. 준혁은 무겁게 입을 뗍니다. 15년 전 준혁의 부친이자 JK그룹의 창업주였던 선대 회장은 평범한 집안 출신인 설아의 엄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집을 비운 사이 집안의 어른들은 설아의 엄마를 협박하고 강제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설아는 엄마와 헤어지게 되었고 엄마는 사고로 기억을 잃거나 병을 얻어 딸을 찾을 힘조차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준혁은 뒤늦게 돌아와 미친 듯이 두 사람을 찾았지만 집안에서 조직적으로 정보를 차단하고 설아가 죽었다는 가짜 사망 진단서까지 만들어 준혁을 속였습니다. 준혁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포장마차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깁니다. 설아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줍니다.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잔인한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치밀어 오릅니다. 설아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보라색 반죽 위로 떨어진 눈물이 얼룩을 만듭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설아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설아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돈과 권력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네요. 저는 그 잘난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를 괴물로 만든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설아의 외침에 준혁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온 제국이 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아에게 약속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 집안의 어른들도 이제는 힘을 잃었으며 자신이 오직 설아만을 위한 성벽이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저택이나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15년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와 엄마의 온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포장마차 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시장 상인들과 몇몇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벌 회장이 시장통 포장마차에 앉아 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준혁은 당황하며 수행원들에게 주변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지만 몰려드는 인파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설아는 이런 소동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는데 이제 온 세상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리는 상황이 견디기 힘듭니다. 준혁은 두려워하는 설아를 자신의 코트 안으로 감싸 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설아야. 아빠가 여기 있다. 이제는 절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준혁의 품에서 설아는 익숙한 향기를 느낍니다. 아주 어릴 적 엄마의 곁에서 맡았던 것 같은 따뜻하고 묵직한 나무 냄새입니다. 설아는 준혁의 옷깃을 잡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억울함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준혁은 설아를 품에 안은 채 수행원들에게 길을 내라고 명령합니다. 민우는 설아의 손을 꼭 잡고 옆을 지킵니다. 세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뒤로하고 세단에 오릅니다. 세단이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동안 설아는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시장 입구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청춘이 고스란히 담긴 그 작은 포장마차가 점이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설아는 인생의 한 페이지가 강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차 안은 고요합니다. 민우는 설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고 준혁은 조용히 설아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설아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지 않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착한 저택은 설아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차가웠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조차 울리게 만들었고 늘어선 하인들의 인사는 설아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준혁은 설아를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곳은 15년 전 설아의 엄마가 설아를 위해 꾸며두었던 방이었습니다. 준혁은 한 번도 그 방의 가구를 바꾸지 않고
매일 같이 청소하며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방 안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아기 침대와 낡은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엄마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설아는 방 중앙에 서서 엄마의 초상화를 바라봅니다. 사진 속 엄마는 보라색 꽃을 한 알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게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설아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항상 내 마음속의 보랏빛 하트를 기억할게. 설아는 그 글귀를 읽으며 무너져 내립니다. 엄마는 자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침대맡에 앉아 엄마가 남긴 흔적들을 만져봅니다. 준혁은 문가에 서서 그런 딸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집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습니다. 설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설아의 마음속에 쌓인 차가운 얼음을 녹이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준혁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합니다. 내일부터 설아가 운영하던 포장마차 자리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보호하고 설아가 원할 때는 언제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차를 준비해 두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화려한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푹신한 이불보다는 딱딱한 포장마차 의자가 더 익숙하고 고요한 저택의 공기보다는 시장통의 북적임이 더 그립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봅니다. 시장에서 보던 달이나 이곳에서 보는 달이나 모양은 같았습니다. 설아는 주머니에서 낮에 빚어둔 보라색 하트 수제비 하나를 꺼내 손에 꼭 쥡니다. 엄마, 나 이제 여기 있어. 엄마가 있던 곳에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나는 정말 여기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설아의 독백은 넓은 방 안을 공허하게 맴돕니다. 보랏빛 기억은 이제 설아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올렸지만 그 현실은 설아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겁고 화려했습니다. 설아는 눈을 감으며 다짐합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엄마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지만 설아의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웅장한 저택의 아침은 시장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소리로 시작됩니다. 거친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새벽 공기를 가르는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대신 은식기가 부딪히는 가냘픈 챙그랑 소리와 발소리를 죽인 하인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고요를 깨웁니다. 설아는 햇살이 가득 들이치는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을 감싸는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럽고 가벼웠지만 설아는 밤새 좁은 포장마차 플라스틱 의자에서 자고 일어난 것처럼 온몸이 찌푸듯하고 무겁습니다.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놓인 거대한 전신 거울 앞에 섭니다. 어젯밤 하인들이 준비해준 화려한 실크 잠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일렁입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옷, 이런 방은 나랑 어울리지 않아. 숨이 막혀. 설아는 서둘러 옷장을 뒤져 어제 입고 왔던 낡은 외투와 물이 빠진 청바지를 찾아 입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옷들이 가득한 드레스룸은 설아에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설아가 육중한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설아는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칩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받거나 환영받는 삶을 살아본 적 없는 설아에게 이런 과도한 친절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의 언어와 같습니다. 설아는 아래층 식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도 대리석 난간을 잡지 못하고
어색하게 손을 허공에 둔 채 내려갑니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 끝에는 이미 준혁과 민우가 앉아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혁은 설아가 들어오는 소리에 서류를 내려놓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설아야, 잘 잤니? 침대가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걱정되더구나. 음식이 내 입에 맞을지 몰라서 주방장에게 특별히 신경 쓰라고 일러두었다. 어서 앉으렴. 식탁 위에는 최고급 식재료로 만든 서양식 조찬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준혁을 빤히 바라봅니다. 설아의 시선은 화려한 샐러드나 오믈렛이 아니라 식탁 한가운데 놓인 작은 사기 그릇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준혁이 주방장에게 특별히 지시하여 만든 떡볶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볶이는 설아가 만들던 것과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보라색 하트 수제비는 기계로 찍어낸 듯 정교하고 매끈한 하트 모양이었지만 설아가 새벽마다 손끝으로 빚던 투박하고 따뜻한 질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설아는 그릇을 물끄러미 보다가 준혁을 향해 차분히 입을 엽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만들던 떡볶이가 아니에요. 좋은 재료와 비싼 그릇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음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수제비에는 제가 담으려 했던 간절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시장에 나가봐야겠어요. 제 포장마차를 그냥 비워둘 수는 없어요. 거기엔 저를 기다리는 단골들이 있거든요. 설아의 단호한 말에 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둡게 굳어집니다. 준혁은 설아의 곁으로 다가와 거친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타이릅니다. 이제 너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JK그룹의 장녀이고 더 이상 그런 험하고 추운 곳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는 아빠가 모든 것을 보상해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설아는 준혁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설아에게 그 포장마차는 단순히 돈을 버는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를 찾기 위해 매일 밤 밝혀두었던 등대였고 세상의 모진 풍파로부터 자신을 지켜온 성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험한 곳이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집이었어요. 이 화려하고 적막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형처럼 앉아 대접받는 게 저한테는 더 큰 고문이에요. 저를 정말 딸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살아온 삶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설아는 민우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뒤로하고 저택을 뛰쳐나갑니다. 준혁은 차마 설아를 강제로 붙잡지 못하고 수행원들에게 비밀리에 설아를 보호하라고 지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설아가 다시 찾은 시장 입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설아의 귀에는 그 어떤 클래식 음악보다 감미롭게 들립니다. 하지만 설아의 포장마차 자리에는 이미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몇 미터 간격으로 서성거리고 있었고 시장 상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수군거리며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강 회장이 직접 나타났다는 소식과 설아가 재벌가에 숨겨진 딸이라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설아는 쏟아지는 시선들을 외면한 채 서둘러 천막을 걷어내고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평소 친손녀처럼 설아를 아껴주던 옆집 과일가게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아의 손을 잡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부자 아빠를 만났으니 이런 고생은 그만두고 예쁜 옷 입으며 살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만 설아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설아는 평소보다 더 세게 반죽을 치댑니다. 보라색 고구마를 강판에 가는 손길에는 어제의 혼란과 오늘의 서글픔이 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보라색 하트 수제비는 차가운 시장통 가로등 밑에서 김을 내뿜으며 끓어야 진짜야.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온기가 있다고. 설아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가스불을 지핍니다. 붉은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그 위로 보라색 수제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제야 설아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평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설아의 떡볶이 맛을 그리워해 찾아오는 손님들보다 재벌가 딸의 얼굴을 구경하러 온 구경꾼들이 더 많았습니다. 무례하게 핸드폰을 들이대며 사진을 찍어대는 사람들과 설아의 출생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을 내뱉는 소리들에 설아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때 화려하다 못해 눈이 부신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포장마차 앞에 나타납니다. 준혁의 고모이자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좌지우지해온 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찌르는 매운 떡볶이 냄새에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손수건으로 코를 가린 채 설아를 경멸 어린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강 여사는 설아의 앞에 수표가 가득 든 하얀 봉투를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내던집니다. 내가 준혁이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그 아이니? 수준하고는 정말 천박하구나. 이런 비위생적인 곳에서 먹는 걸 팔며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다니 당장 이 짓거리 치우고 조용히 외국으로 떠나렴. 이건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평생 떡볶이를 팔아도 구경도 못할 큰돈이란다. 설아는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국자를 들어 끓는 떡볶이 소스를 강 여사의 값비싼 구두 바로 앞에 툭 떨어뜨립니다. 빨간 국물이 하얀 구두에 튀자 강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납니다. 설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늘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그 저렴한 오만함,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그러셨나요? 제 어머니를 아무도 모르게 쫓아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포장마차에서 제 정직한 땀으로 제 인생을 빚어왔어요. 당신들의 그 피 묻은 더러운 돈 따위는 단 1원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제 영업장에서 나가주세요. 강 여사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자리를 떠납니다. 주변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은 설아의 당당함에 속이 다 시원하다며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설아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 거대한 성벽 같은 집안, 사람들과의 싸움이 이제 막 서막을 올렸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듣고 달려온 준혁이 어둠 속에 가려진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아를 찾아옵니다. 준혁은 강 여사의 행동에 대해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설아를 달래려 하지만 설아는 준혁에게 차갑고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은 정말로 저를 지키실 수 있나요? 아니면 15년 전처럼 또 소중한 사람을 허무하게 잃으실 건가요? 저는 제 방식대로 싸울 거예요. 이 보라색 수제비는 제 어머니가 남긴 유산이자 제 유일한 무기니까요. 저는 제 뿌리를 버리고 그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설아는 준혁의 눈앞에서 보라색 반죽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트 모양으로 빚어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부당한 권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설아의 단단한 의지였습니다. 준혁은 그런 딸의 모습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의 강인하고 고든 성품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준혁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설아의 곁에 조용히 앉아 딸이 건네준 떡볶이 접시를 묵묵히 비웁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서 조용히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설아는 장사를 마무리하고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하얀 눈송이를 맞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우가 뛰어와 설아의 차가운 손에 따뜻한 캔커피를 쥐어줍니다. 민우는 설아에게 누나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설아는 민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오늘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짓습니다. 민우야,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무서워도 우리 마음속의 보라색 하트는 식지 않게 지키자. 그게 엄마가 우리에게 남겨준 진짜 숙제이자 선물인 것 같아. 누나는 여기서 너랑 아빠가 올 때까지 이 불을 끄지 않을게. 설아는 민우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에 오릅니다. 아직 그 집이 자신의 진정한 안식처처럼 느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곳에서 도망치지는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저택의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도 설아의 손톱 끝에는 여전히 보라색 고구마 물이 짙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아가 자신의 뿌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자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풍파와 싸울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는 결연한 신호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설아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엄마의 초상화를 한참 동안 마주합니다. 설아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작게 의졸입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시작이야. 엄마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갈라놓았던 사람들에게 꼭 보여줄게. 엄마의 보라색 하트가 얼마나 단단하고 또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 지켜봐줘. 설아의 눈빛은 깊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설아가 강 여사의 수표를 거절하고 명품 구두에 떡볶이 국물을 뿌렸다는 사건은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준혁은 이 일을 계기로 설아를 공식적인 자리에 소개하고 장녀로서의 입지를 굳히려 하지만 설아는 여전히 매일 아침 시장으로 향합니다. 설아에게는 저택의 화려한 드레스룸보다 시장통에 기름때 묻은 앞치마가 더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설아는 오늘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이나 비를 쏟아낼 듯 낮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적을지도 모르겠네. 그래도 민우가 좋아하는 튀김은 미리 준비해둬야지. 설아는 가방에 보라색 고구마를 가득 담은 채 저택을 나섭니다. 대문을 지키는 경비원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 대신 묘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시장에 도착한 설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포장마차 천막을 정비합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오자 설아는 천막줄을 더 단단히 고정합니다. 그때 옆집 과일가게 할머니가 근심 섞인 목소리로 다가옵니다. 할머니는 오늘 밤부터 기록적인 폭설과 비바람이 몰아칠 거라는 예보가 있었다며 일찍 장사를 접고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설아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며 불을 지핍니다. 설아에게 이 포장마차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따뜻한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돌아올 가족을 기다리는 약속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예보대로 하늘이 열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겨울비는 차갑고 날카롭게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을 때립니다.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고 시장 안은 금세 어둠에 잠겼습니다. 설아는 천막 안으로 들이치는 비를 막아보려 애쓰지만 낡은 천막은 강한 바람에 위태롭게 펄럭입니다. 그때 저택에서 공부를 하던 민우가 우산을 쓰고 달려옵니다. 민우는 비에 젖은 채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설아의 손을 잡습니다. 누나, 아빠가 오늘 밤 위험하다고 빨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누나, 이제 그만 가요. 무서워요.
설아는 민우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설아는 아직 가마솥에 남아있는 떡볶이와 이제 막 빚어둔 보라색 하트 수제비를 참아 버릴 수 없습니다. 설아는 민우를 안쪽 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오뎅 국물을 건넵니다. 설아는 민우에게 괜찮다고, 이 천막은 생각보다 튼튼하다고 말하며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포장마차를 지탱하던 기둥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앞으로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딸과 아들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는 15년 전에도 이렇게 비가 오던 밤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설아에게 다가가 소리칩니다. 비바람 소리에 묻히지 않으려는 듯 그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설아야, 고집 피우지 마라. 이 포장마차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 내가 다치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야.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제발 집으로 가자. 설아는 준혁의 외침을 들으며 떡볶이 주걱을 꽉 쥡니다.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물줄기가 뺨을 타고 흐릅니다. 설아는 준혁을 향해 속에 있던 응어리를 쏟아냅니다. 회장님한테는 이게 그냥 천막이고 장사도구로 보이겠죠.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전부였어요. 엄마를 기다리던 시간도, 배고픈 동생을 먹여 살리던 자부심도, 제 정체성도 다 이 빨간 양념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버린 15년 동안 저는 이 떡볶이 국물처럼 뜨겁고 맵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버리라고요? 설아의 절규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는 비로소 설아가 왜 그토록 이 비루한 포장마차에 집착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설아에게 포장마차는 버려진 자신을 지켜준 유일한 성벽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설아에게 다가가 빗속에서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설아의 손에 쥐어진 주걱을 함께 잡습니다. 그래, 버리지 마라. 내가 버릴 수 없다면 나도 버리지 않겠다. 아빠가 같이 지켜주마.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밤 이 천막만큼은 내가 같이 잡고 있을게. 준혁은 명품 코트를 벗어 던지고 맨몸으로 포장마차의 기둥을 붙잡습니다. 재벌 회장의 품위 따위는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준혁은 온몸의 근육을 고추세우며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 버텼습니다. 민우도 작은 손으로 아빠의 허리춤을 붙잡고 힘을 보탭니다. 설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하다가 이내 다시 불 앞에 섭니다. 빗물이 떡볶이 판 안으로 튀어들어오지만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작은 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한참 동안 폭풍과 사투를 벌이던 중 포장마차 천막의 한쪽 줄이 끊어지며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설아의 머리 위로 무거운 천막이 덮치려는 찰나 준혁이 설아를 밀쳐내고 대신 천막 더미 아래로 깔립니다. 끓고 있던 떡볶이 판이 뒤집히며 뜨거운 김이 사방으로 퍼집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며 준혁을 부릅니다. 안 돼. 아빠. 아빠 정신 차려보세요. 제발. 설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준혁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에 민우도 울음을 터뜨리며 천막을 걷어내려 애씁니다. 설아는 화상을 입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뜨거운 철판 주변의 천막을 맨손으로 들어 올립니다. 빗속에서 세 사람의 처절한 몸부림이 이어집니다. 다행히 준혁은 머리에 가벼운 찰과상만을 입은 채 구조됩니다. 준혁은 정신을 차리자마자
설아의 손부터 확인합니다. 설아야, 괜찮니? 손은 안 다쳤어? 아빠가 미안하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설아는 준혁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옵니다. 비에 젖어 차가워진 준혁의 체온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설아는 준혁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며 말합니다.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됐으니까 제발 다치지 마세요. 이 포장마차 없어져도 돼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동생 민우도 여기 있잖아요.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지만 무너진 포장마차. 잔해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체온을 나눕니다. 흩어진 보라색 하트 수제비들은 빗물에 씻겨 길가에 굴러다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픈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양들이 땅에 뿌려져 내년 봄이면 다시 꽃으로 피어날 것처럼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행원들의 도움을 받아 설아와 민우를 차에 태웁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무너진 자신의 터전을 돌아봅니다. 비록 천막은 찢어지고 떡볶이 판은 뒤집혔지만 설아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집은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저택도 비바람을 막아주던 포장마차 천막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그 품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집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설아는 준혁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봅니다. 준혁은 설아의 손등에 난 작은 상처에 정성스럽게 연고를 발라줍니다. 민우는 누나의 팔에 매달려 어느새 안도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설아는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장 사람들은 무너진 포장마차를 보며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신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가족이라는 성벽 안에서 새로운 수제비를 빚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택의 대문이 열리고 차가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던 저택의 불빛이 오늘 밤에는 유난히 포근하게 세 사람을 맞이합니다. 설아는 차에서 내리며 하늘을 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별빛이 비칩니다. 설아는 속으로 조용히 움찔입니다. 엄마, 보고 있지?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나를 지켜줬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설아는 당당한 걸음으로 저택 안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의 앞치마는 비바람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설아는 더 이상 떡볶이 파는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새로운 보랏빛 기적을 만들어갈 준비가 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딸이자 누나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시장 거리에는 맑고 차가운 겨울 아침의 공기가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설아의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는 이제 텅 비어버렸지만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멈춰서서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무너진 천막 잔해는 말끔히 치워졌고 대신 그 자리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시장통의 차가운 바닥이 아닌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저택의 주방에 서 있습니다. 주방은 현대식 시설로 가득하지만 설아의 앞에는 여전히 커다란 강판과 보라색 고구마가 놓여 있습니다. 설아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고구마를 갈며 창밖을 봅니다. 정원에는 민우가 눈사람을 만들며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누나, 빨리 나와서 이것 좀 봐. 내가 보라색 목도리를 해줬어. 설아는 창문을 열고 민우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설아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늘이나 지친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받는 사람 특유의 반짝이는 생기가 가득합니다.
설아는 다시 고개를 돌려 반죽에 집중합니다. 오늘은 설아에게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강 회장이 설아를 JK그룹의 정식 장녀로 입적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 가족을 갈라놓았던 과거의 오해와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는 가족 연찬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설아는 화려한 호텔 요리사들을 사양하고 직접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최고급 요리도 좋지만 우리 가족에겐 이 수제비가 최고의 성찬이니까요. 설아는 보라색 반죽을 떼어 정성스럽게 하트 모양을 빚습니다. 예전에는 간절함과 서러움을 담아 빚었다면 지금은 감사와 축복을 담아 빚습니다. 설아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보랏빛 하트들은 이제 외로운 구조 신호가 아니라 단단하게 결속된 가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방 안에는 매콤하면서도 달큰한 떡볶이 소스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설아는 엄마가 남긴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되뇌며 간을 맞춥니다. 그때 퇴근한 준혁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준혁은 정장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쳐두고 설아의 곁으로 다가옵니다. 설아야, 오늘도 고생이 많구나. 아빠가 도와줄 일은 없니? 나도 이제 하트 모양 정도는 제법 잘 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아는 준혁의 농담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립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던 재벌 회장은 이제 딸의 웃음소리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는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아 곁에서 반죽을 돕습니다. 서툰 솜씨로 하트를 빚는 준혁의 손을 보며 설아는 묘한 뭉클함을 느낍니다. 15년 전 엄마가 홀로 이 모양을 빚으며 아빠를 그리워했을 시간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빠, 엄마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걸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준혁은 설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혁의 눈에도 이내 이슬이 맺힙니다. 그는 아내의 묘소에 다녀왔던 날을 떠올립니다. 설아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묘지 앞에서 통곡하던 날, 준혁은 비로소 자신의 심장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준혁에게 남은 과제는 설아가 겪었던 고통을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설아가 스스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대지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연찬의 시간이 다가오자 저택의 거대한 식탁에는 화려한 식기들 사이에 소박한 떡볶이 냄비가 놓였습니다. 준혁과 설아 그리고 민우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세 사람은 화려한 건배사 대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짧은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의 손을 놓지 말자고 말입니다. 설아는 첫 번째 보라색 하트 수제비를 떠서 준혁의 앞접시에 놓아줍니다. 아빠, 이거 드시고 이제 아픈 기억은 다 잊으세요. 이 수제비가 아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준혁은 딸이 건네준 수제비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습니다. 고소한 고구마의 풍미와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그 맛은 준혁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위로가 됩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저택 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설아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자랑하고 설아는 그런 동생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다정하게 닦아줍니다. 15년의 공백은 어느새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공기로 메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아는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설아는 JK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대신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소외된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술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꿈입니다. 특히 보라색 하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싶어 합니다. 준혁은 딸의 깊은 마음씨에 감동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래, 설아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면 아빠는 언제든 찬성이다. 너의 그 따뜻한 떡볶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면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설아라는 이름은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보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떡볶이를 만드는 복지사가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설아가 세운 재단은 수많은 아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고 그곳에서 배출된 아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자신만의 보라색 하트를 구워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아는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예전 포장마차가 있던 시장 자리를 찾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번듯한 푸드트럭이 자리 잡고 있고 설아는 그곳에서 무료로 떡볶이를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어느덧 다시 찾아온 겨울밤, 첫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설아는 푸드트럭 앞에서 떡볶이를 젓다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제법 청년의 티가 나는 민우와 여전히 정정하고 인자한 모습의 준혁이 설아를 향해 걸어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설아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붕어빵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누나, 오늘도 고생 많았어. 아빠랑 같이 누나 데리러 왔어. 설아는 활짝 웃으며 두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시장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도 세 사람의 온기를 식히지는 못합니다. 설아는 가슴속에 간직한 엄마의 펜던트를 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가족은 영원히 보라색 하트처럼 단단하게 묶여 있어. 눈송이가 세 사람의 어깨 위로 하얗게 내려앉고 설아의 푸드트럭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은 밤하늘로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는 결국 사랑으로 치유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낮은 곳의 따뜻한 음식 한 접시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설아는 이제 온몸으로 믿고 있습니다. 보랏빛 하트 수제비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닌 희망과 재회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길었던 겨울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눈은 밤새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을 온통 하얀 평화로 뒤덮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사연 들어주시러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가벼운 소감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